수학지리 친구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거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이어도, 독도, 동해, 우리의 뭐라 했어?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선 이어도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잘 안 보인다고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영토가 아니야. 그러면 영토가 아니란 얘기는 영해도 아니야. 대신에 뭐라 그랬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은 우리나라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여기다가 세웠다. 그 다음에 동해. 동해는 지금 우리는 당연히 동해인데 사실 동해라는 명칭을 세계에서는 잘 몰라요. 대부분 다 시 오브 재팬, 일본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고지도 속에 동해라는 명칭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일본해와 그 다음에 이 동해라는 표기를 함께 병행 표기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독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영토 중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최동단, 경상북도라는 행정구역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는 화산,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여기는 돈이 되는 것들이 있지. 뭐 물고기도 많고요. 자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식물의 서식처 같은 좀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호시탐탐 계속 뭔가 노리는 애가 있어. 일본. 그래서 일본은 자꾸 여기를 분쟁 지역화 하려고 해. 우리는 말려들면 안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그 다음 2강으로 들어갈까요? 2강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국토관이라든가 조선시대의 고문헌이라든가 고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땅에 대한 생각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수능 특강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능 특강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펴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전통적 국토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전통적 국토관이 잘 반영되어 있는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이에요. 풍수지리라고 할 때 풍수라는 말은 장풍 득수의 줄임말이거든요. 바람을 막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명당이다라는 뭐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 풍수지리 사상은 지모 사상, 지모라고 하는 거는 땅지자의 엄마 모자거든요. 그래서 땅이 엄마야. 그래서 지모 사상과 음양 오행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이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는데, 양택풍수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음택풍수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거.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집터를 정할 때, 그 다음에 한 나라의 도읍지를 정할 때,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이제 죽어서 편하게 쉴 무덤 몇 자리를 정할 때, 이럴 때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이고요. 장풍득수에 의해서 뒤에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큰 산을 등지고 있고, 앞에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물을 얻기 좋은 이런 곳이 바로 명당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풍수지리 사상에서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배산임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산임수는 한자는 모르셔도 되겠지만 뜻은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요? 배자는 등지다라는 배고, 산은 산산자, 임은 내려다보다, 뭐 가까이에 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수는 물수자. 그래서 산을 등지고, 그 다음에 물과 가까이 있는 곳에 마을터, 집을 지으면
그곳이 명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는 전통적인 촌락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곳에 자리를 잡거든요. 지금 지형도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는 뭘까? 요렇게 지금 선이 막 그어져 있는 이 등고선이잖아. 그치? 선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야? 높이가 있다는 얘기죠? 200m, 300m, 400m 높이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산이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산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가 지금 다 산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앞에는 뭐가 있어? 보성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지. 그랬을 때 산과 하천 사이에 여기에 자리 잡은 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전형적인 배산 임수 취락이 되는 거지. 이번에는 또 다른 지형도를 봅시다. 방금 봤던 거는 칼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능을 볼 때는 칼라 지원이 안 되잖아. 그럼 실제 흑백으로 된 지형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여기 꾸불꾸불 뭐가 있어? 등고선이 있네? 얘는 뭐야? 산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곡천, 하천이 있고, 그 뒤에 요 사이에 이렇게 마을이 자리 잡고 있잖아. 얘가 바로 전형적인 배산임수 취락인 거고, 그럼 이 배산임수 취락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하천이 있고, 그쵸? 그다음에 요 산 등성이에 있는 여기가 바로 배산임수 취락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배산임수 취락이 있으면 왜 좋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치? 배산임수 취락의 장점을 보면 크게 우리가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 첫 번째,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되게 추운데 차가운 북서계 제풍을 누가 막아줘? 뒤에 등지고 있는 산이 막아주고. 두 번째, 우리나라 집들은 대부분 남향이잖아요. 햇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집의 위치가 하천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과 하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산하고 하천 사이는 이렇게 약간 그 비스듬한 비탈로 되어 있으니까 물이 범람했을 때 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그다음에 네 번째, 하천이 범람하고 그걸 반복하게 되면 뭐가 생겨? 비옥한 땅이 생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농경지가 확보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배산 임수 취락이더라. 그래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배산 임수 취락을 마을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의 명당으로 생각하게 됐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그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경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도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익숙하고 하나는 조금 낯선 그런 지도인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뭐냐면 바로 요 산맥도지.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다음에 함경산맥, 이렇게 산맥으로 우리 국토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지도는 사실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산경도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낯설어. 산이 마치 물줄기처럼 다 이어져 있잖아. 근데 우리 조상들은 산을 산맥도가 아니라 산경도로 바라본 거지. 모든 산은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줄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산줄기가 뭐가 되냐면 바로 분수계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분수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분수계는 분자는 나누다, 수는 물수, 그러면 물을 나누는 경계가 이 꼴보다 산줄기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봐요. 지금 보면 산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다 산줄기잖아. 산들은 산이 뚝뚝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산이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산줄기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비가 왔어. 비가 이렇게 오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요 정상 부분에서 하나는 요쪽으로 흐를 거고, 그쵸? 그다음에 하나는 요쪽으로 흐르겠지. 이해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비가 내리면 하나는 이쪽으로 물줄기가 이렇게 흐를 거고 하나는 이쪽으로 물줄기가 이렇게 흐를 거야.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 산줄기를
경계로 해서 물이 하나는 여기로 흐르고 하나는 요 반대편으로 흐르고 이해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물이 두 개로 양쪽으로 갈라지잖아. 물을 나누는 경계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바로 산줄기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산줄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산줄기들은 물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 그 물을 나누는 경계를 우리가 유식하게는 분수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분수계와 분수계의 사이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화천유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분수계부터 보자. 이걸로 하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바로 다 산줄기야. 산줄기가 바로 뭐냐면 물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분수계야. 그렇게 했을 때 물이 이제는 안으로 모일 거 아니야. 모이게 되면 색깔을 바꿔볼게요. 물이 모였어.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물이 어느 쪽으로 모여?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물이 모여가지고 흘러가게 되잖아. 그렇게 했을 때 산줄기와 산줄기에 이렇게 오목하게 분지처럼 오목하게 파여있는 여기가 바로 뭐냐면 하천의 유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역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면 물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면적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줄기와 산줄기의 오목한 산과 산 사이 오목하게 파여있는 고기가 바로 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고 그 그릇이 클수록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지. 하천 유역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림으로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산줄기가 딱 다 이게 산줄기가 되는 거지. 그럼 산줄기하고 산줄기 사이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데가 바로 뭐가 되냐면 하천의 유역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하천 유역으로 물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하천 유역은 바로 뭐가 되냐면 하나의 뭘 이룬다? 생활권을 이룬다 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하나의 유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하나의 하천 유역이야. 근데 만약에 요 사이에 있는 산이 되게 높으면 굳이 사람들이 산을 넘어가지 않고 그냥 요 유역 안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산을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살겠지. 그치? 그게 이제는 고착화되면 여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 지역에 있는 사람과 B 지역에 있는 사람이 서로 교류를 잘 안 하게 되잖아. 불편한데 산 넘어가기 힘든데 굳이 뭐하러 교류를 해. 그러니까 A는 A끼리 자기네들끼리 살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B는 B끼리 지네들끼리 살면서 자기네들의 언어와 문화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A와 B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하나의 그 A는 A끼리 B는 B끼리 자기네들끼리 어떤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요 검은 게 바로 이제 산줄기가 되고 산줄기가 경계가 돼서 이 산줄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생활하면서 생활권이 되고 얘네들끼리 교류하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산줄기가 바로 그 생활권과 그 다음에 생활권을 나누는 뭐가 된다? 경계가 된다. 그치? 근데 그 산줄기는 어떻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산줄기는 다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줄기는 물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 즉 분수계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은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서 배산임수 추락을 최고의 명당으로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산줄기는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어져 있는 산줄기가 잘 표현되어 있는 지도가 바로 산경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고지도와 고문헌이에요. 문헌이라고 하는 건 책이야. 그래서 고지도와 고문헌을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우리 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는 특이하게도 그 유행했던 학문에 따라서 그 국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와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나누어서 우리 국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선 전기를 지배했던 학문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성리학이야. 조선 전기는 조선 전기잖아. 앞부분이잖아. 조선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까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뭐야?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빠짐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국가의 한 대사였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고지도와 고문원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고지도와 고문원은 주로 누가 만들었냐면 국가 통치에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문헌들을 만들게 되고 지도를 제작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좀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조선 전기는 성리학이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왔잖아. 그래서 중국 중심의 사상, 우리가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중화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중화사상이 이 고문헌이나 아니면 고지도에 지대하게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지리서, 문헌, 책은 세종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지리적인 것만 모았어. 그래서 우리가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증, 동국여지승람 또는 동국여지승람, 이것도 일종의 책이라고 보면 돼. 동국이라고 하는 거는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지라고 하는 거는 전체의 지역, 전국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승람은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뭐 책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고지도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우리가 줄여서 그냥 강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알려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지도예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거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학문은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바로 실학이야.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래서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개인이 만든 거고, 왜 만들었어?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쓰려고. 그래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게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중심의 사상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면, 실학은 중요한 게 뭐야? 주체적이고 과학적인 거잖아. 그래서 주체적이고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국토관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리서가 이중환의 택리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도로는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라는 정말 멋있는 지도가 있는데요. 근데 모든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잖아. 뭔가 그 전에부터 있었겠지. 대동여 지도의 어떤 바탕이 된 지도가 뭐냐면 정상기라는 사람이 만든 동국지도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도입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고지도는 바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보통은 줄여서 강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도인데, 우리는 화면에서 보고 있지만 실제 크기는 상당히 커요. 가로로 1.6m, 세로로 1.5m의 지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도고요. 실제로 하버드대 그 강의에 매 학기마다 등장하는 그런 주제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명문대인 토론토대에서는 이 지도를 가지고 매년 시험과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이제는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동양의 세계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로서, 이건 조선시대 1402년에 이제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 그러니까 건국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만들어졌어요 라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 전 세계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를 다 다녔을까? 라고 하면 그거는 확신할 수 없고, 지금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는 이렇게 중국 같은 데랑 교류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얻은 세계 각각의 지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나마 제일 정확한 지도들을 모아다가 짜집기 한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지도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를 다 그 당시에 돌아다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만든 관찬 지도인 거고,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특징 지어지는 거는 세계 지도잖아.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가 바로 어디야? 바로 중국이야.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야? 이거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중화사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중국이 큰 건 알겠어.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한 6분의 1 정도 될 만큼 이렇게 큰가요? 그러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그래,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야. 하지만 그 다음은 누구야? 우리야. 라고 해서 어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운 주체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체적인 국토 인식이 반영된 그런 지도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세계 지도랑 봤을 때 굉장히 익숙한 지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가 아까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했지? 중국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대한민국 있네. 우리나라가 세계 2등 국가야. 그치? 그 다음에 일본도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동남아시아인데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인데 인도는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스리랑카가 여기 밑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표현이 되어 있어. 여기가 바로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럽인데 유럽이 요 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렇고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뭐 만리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어 있는 세계 지도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뭐 사하라 사막도 있고, 그다음에 희망봉도 표현이 되어 있는, 나름 그 당시에 만들어진 가장 정확한 지도들을 가지고 짜집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의 세계관이 잘 나타나어 있는 그런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지. 뭘까요? 세계는 이게 다일까요? 아니잖아. 뭐가 남았어? 저기 옆에 아메리카하고 오세아니아가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이야기를 하면 구대륙은 다 나와 있어.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492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그러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몇 년이냐면 1492년이네. 그러면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신대륙은 나와 있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구대륙은 웬만한 건 다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특징인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좀 지도다운 지도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게 뭐야? 지도야? 그림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 지도의 이름은 뭐냐면 천하도라고 하는 지도예요. 이 지도는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지도이고,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게 부정확한 거 보니까 국가에서 만들진 않았겠지, 그치? 그래서 개인이 만든 지도인데,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계 지도인데, 세계가 이렇게 안 생겼어. 그 얘기는 뭐냐면, 현실과는 다른 머릿속에 있는 지도란 얘기지,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관념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관념적 세계 지도가 바로 천화도고, 작년에 세계지를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중세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에 TO 알파벳 T 그다음에 알파벳 O 이렇게 되어 있는 지도가 있어. 이런 지도가 있는데 얘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지도예요. 당연히 부정확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관념적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한 지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럼 다시 가자. 이 관념적인 이 세계 지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이게 바로 땅이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에 있는 대륙이라고 해서 내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대륙을 뭐가 둘러싸고 있어? 뭐가 둘러싸고 있지? 바다가 둘러싸고 있지? 근데 안에 있는 요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해 바깥쪽에 또 뭐가 있어? 땅이 있지? 요걸 뭐라 그래? 외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외대륙을 다시 또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요렇게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 그치? 이거를 외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대륙과 내해와 외대륙과 외해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천화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TO지도와 비슷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가 아니라 민간에서 제작이 되었다는 거, 요 지도에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거든. 지금 보면 세계의 중심에 뭐가 있니?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된 거 있죠, 요거. 이게 뭐야? 중국이야. 그래서 지도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얘기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화 사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교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실제로 이 내대륙에는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여기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일본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실제 국가가 표현이 되어 있어. 근데 요 바깥쪽에 있는 여기 있지. 요 외대륙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요런 나라들이 있어. 이게 뭐니?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래.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거인들이 사는 나라. 그럼 거인이 있고 조그만해. 누구야? 소인이 사는 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머리가 3개 달린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 다음에 여자만 사는 나라. 그 다음에 온몸에 털이 막 나 있는 털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실제 이런 나라가 있겠어?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뭐야? 도교와 관련된 책에 나오는 그런 상상의 국가들이래. 그래서 그런 상상의 국가가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여기는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이 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미뤄 짐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 한자를 써놨는데, 하늘은 둥글 원자야. 둥글고, 땅은 방과 네모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 동그랗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를 보고선 천원지방의 세계관이 이 지도 안에 반영이 되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미뤄 짐작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조선 중기까지의 우리의 옛 지도라고 하면. 이제는 실제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조선 후기에 들면서 바로 우리의 대표적인 지도인 대동여 지도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조선 후기에 이제 우리의 지도들을 바라볼 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가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 기술이 모두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야. 근데 야, 엄마 없이 자식이 나올 수 있니? 그치.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대동여 지도도 맨 땅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가 아니야.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뭔가 이렇게 지도 기술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혁신적으로 발전이 있었고, 그것들을 모두 다 모은 것이 바로 뭐냐면 대동여 지도야. 그러면 대동여 지도가 나올 수 있는 그 밑바탕을 마련한 지도가 바로 뭐냐면 동국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동북지도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거든. 제가 재작년에 이 중앙박물관에서 지도를 전시한 적이 있어서 여기를 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무슨 그림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예쁘고 너무 정교하고 그래서 거의 거기서 한 3시간을 그 동국지도 앞에서 계속 머물면서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동국지도가 바로 이렇게 생긴 바로 지도예요. 우리 동국지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정상기라고 하는 사람이야. 동국지도의 크기도 어마어마해. 가로로 1.4m, 세로로 2.5m. 우리 한 교실의 반 정도 되려나? 그치? 굉장히 큰 지도인데 이걸 만든 사람은 정상기라는 사람이야. 정상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했어. 축척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확하다라는 얘기지. 그럼 백리척이 뭐예요? 라고 하면 백리를 1척으로 표현한 거야. 그치? 그럼 백리가 지금 몇이냐면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변환을 하면 40km가 10cm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줄이면 1cm는 지도에서의 1cm는 실제 거리 4cm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실제를 일정한 비율로 줄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그닥 크게 다르지 않은 굉장히 정확한 그런 지도라는 거를 좀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지도가 바로 대동여 지도예요. 안녕에서 삼십리요. 둥근 나리들 수상한 자가 나타났어. 저자가 김종호란 자입니다. 이리 엉뚱하게 베꼈다가 못 낭패당하려고. 집 나간 지 3년 반 만에 들어왔다지만 어떻게 딸내미 알고도 못하는 거야? 조성수 아저씨 지도에 미친놈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여기서 두치가 실제로는 수십년. 넌 이제 사람 하나 잡는 거예요. 완벽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 소인 꿈입니다. 대원군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던 그 뜻밖의 것. 지도는 물은 나라의 것.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 양이들의 나라의 지도만큼 기묘하게 쓰일 것이 없거늘. 동물의 물류의 시시때때 사정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겠습니까? 지도를 넘겨주면 나라를 위한 충심으로 만들었다 믿어주지. 나라가 아니라 나리를 영화를 누리는데 이용되겠지요. 나라의 기밀을 소홀히 다룬 죗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나? 길 위에는 신분도 없고 귀천도 없다. 방금 보신 거는 2016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차승원이 이제 김정호 역할을 대신했는데 나는 이 영화가 되게 아쉬운 게 김정호가 정말 뭐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덕분에 이런 훌륭한 지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노력이나 희생은 당연히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동여 지도는 김정호 혼자 만든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바탕 위에서 대동여 지도라는 걸작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조선 중기부터 계속 이렇게 지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고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로 모아진 게 바로 이 대동여 지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다 김정호가 돌아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대신에 옛날 지도들이 있어. 근데 그 지도에 보니까 조금 부정확한 게 있어. 그러면 그런 거는 직접 가서 답사도 하고 관찰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답사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김정호 혼자 돌아다니면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우리 정부가 조선이 너무 무능한 정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오해는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정호와 이 흥선대원군 간의 그런 대립구도를
일부러 만든 거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지도자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만들어낸 이야기지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영화는 조금 극적인 드라마틱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공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여튼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김정호라는 분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분 덕분에 이런 대동여 지도라는 그런 훌륭한 지도가 만들어진 거니까 대동여 지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동여 지도는 그 전에 있었던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나 아니면은 동국 지도보다 훨씬 더 커. 가로로 3.8, 세로로 6.7, 우리 아마 교실 한 2개 붙여놓은 거 정도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성신여대 박물관에 대동여 지도 진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시한 건데, 어때? 굉장히 크지. 그래서 이렇게 큰 지도가 바로 대동여 지도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다니니? 못 가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쪼개야겠지. 그 쪼갠 걸 뭐라고 하냐면, 분첩, 절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대동여 지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김정호가 제작을 했어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고 그 전까지 만들어진 축적된 모든 지도 제작 기술을 하나로 모은 거야. 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집대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 이번에는 대동여 지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대동여 지도의 특징은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대동여 지도는 되게 커. 가로가 3m, 세로가 거의 6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 두두두두 말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휴대하기 좋고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가로로 쪼개는 거야. 쪼개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지금 가로로 지금 보면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잖아. 그래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면 길쭉한 종이가 되잖아. 근데 이 길쭉한 종이도 폭이 3m 정도 길이가 되기 때문에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들고 다니기 좋게 수첩처럼 접어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자르고 그다음에 접어가지고 만든 이 수첩이 몇 개야? 22권이 되는 거지. 그래서 22권으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휴대하기 좋게 만든 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분첩, 절첩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분첩 종이를 쪼갰어. 그 다음에 절첩, 접었어. 그래서 휴대와 열람이 편리하도록 수첩처럼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분첩, 절첩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이게 대동여 지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도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찍어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지도를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나무에다가 새긴 거야. 그거 우리가 목판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렇게 목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만들 때는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잉크 발라서 종이만 대고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지도의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대동여 지도에는 지도표라는 거, 우리가 범례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 대동여 지도는 지도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도표라고 하는 거는 기호들을 모아놓은 표예요. 그러면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도에다가 얘는 읍지야. 읍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군포시청 아니면 수원시청 뭐 이런 관공서가 있는 곳을 우리가 읍지라고 이야기를 해. 그다음에 역참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갈아탄다던가 어떤 육상 교통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역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고는 말 그대로 창고고, 그다음에 고산성은 산성이야. 뭐 행주산성이나 남한산성처럼 산성인데
아주 오래된 뭐 백제 시대나 고구려 시대나 이럴 때 만들어 놓은 산성을 고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도에다 표시하려고 해. 여기는 창고, 여기는 역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지도가 아마 글씨로 다 뒤덮일걸? 그러면은 사실 지도를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에다가는 약속된 기호를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기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도표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 놓고 있는 거지. 그래서 대동여 지도에는 이런 지도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봤을 때 A는 뭐야? 읍지구나. 여기에 관공서가 있구나. B는 뭐냐면 육상교통과 관련된 시설, 말을 갈아타는 뭐 그런 시설들이 있구나. C는 뭐냐면 창고구나. 뭐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이 산에는 뭐가 있어? 고산성이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도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도로는 직선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있잖아.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그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뭐냐면 다 도로야. 도로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특징은 도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놨잖아. 그치? 이렇게 점을 찍어 놨다는 얘기는 이 점의 간격이 대략 10리 정도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A에서 여기 A에서 출발을 할게. 거기에서 여기까지에 가는 요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봤더니 방점이 2개 정도 찍혀 있네. 그러면 10리, 20리 정도 되는 거리구나 라고 대략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대략적인 거리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는 그냥 줄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제 거리를 이렇게 일정 비율로 축소해 놓은 거기 때문에 축척을 사용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지. 아까 동국지도인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선을 2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쌍선과 단선이 있어. 쌍선은 여기처럼 이렇게 2개의 선으로 표현된 경우는 하천의 폭이 넓고 깊이가 깊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하천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요선 있잖아. 이런 것들은 지금 선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깊이가 깊지 않고 폭이 좁아서 배가 다닐 수 없는 곳이라는 거지. 조선시대에는 주요 교통수단이 육상교통보다는 주로 배에다가 화물을 많이 운반했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있냐 없냐는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을 2선을 쓰던 한 선을 썼는지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줄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대. 이거 뭐와 같냐면 산경도와 같지, 그치? 산경도에서 우리나라는 산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모두 다 이어져 있다. 산줄기로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을 뚝뚝 끊어진 게 아니라 산줄기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줄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 체계를 반영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산줄기와 산과 산 사이가 바로 뭐냐면 하천을 나누는 분수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산이 지금 보면 이렇게 굵은 곳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곳도 있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굵은 곳은 높은 산, 가는 곳은 낮은 산. 그래서 우리가 얘가 뭐 1538m야. 뭐 얘가 1221m야. 이렇게 정확한 고도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굵은 걸 보니까 여기는 산이 좀 험하겠구나. 가는 걸 보니까 야트막하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는 색깔이 뭐가 남았나? 보라색으로 할까? 지금 보면요. 여기 이렇게 점점 되어 있는 거 있지. 이게 다 뭐냐면 경계라는 거. 그치? 그래서 행정구역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고, 산줄기는 다 이어져 있대. 산줄기가 바로 하천을 나누는 분수계라는 거. 그 다음에 하천은
두선인지 그러니까 두선인지 한선인지에 따라서 배 운행 여부가 가는 결정이 되고, 도로는 직선으로 하되 심리마다 점을 찍어서 대략적인 거리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지도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대동여 지도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대동여 지도의 한 부분을 잘라다가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는 지도 읽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많은 기호를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 조그맣게 힌트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도 기호는 모르셔도 된다는 거. 아무튼 되게 중요한 내용, 별표 5개, 알겠죠? 이번에는 우리 책 고문원에 대해서 가볼게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고문원은 세종실록 지리지예요. 실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건데, 그 세종대왕 시대에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지리적인 것 부분만 떼어다가 이제 지리지라고 우리가 이제 불리는데,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잖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제작을 해. 왜? 세금도 걷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기록할 때 백과사전식 서술 형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백과사전식 서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거지. 뭐 면적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인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인구, 면적, 뭐 특산물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별로 나누어서 서술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백과사전식 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이제 완전히 비교가 되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책이 바로 택리지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택리지는 택하는 거야. 마을을. 그래서 어떤 마을을 택할지에 대해서 이제 적어 놓은 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이중환이라고 하는 실학자예요. 그래서 이중환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어. 그 책이 바로 택리지라는 책이고, 살기 좋은 곳을 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명문가의 양반이었는데 이 사람이 천재였나 봐. 그래서 23살에 과거에 급제를 하고 관리가 돼요. 근데 관리가 된 다음에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당쟁에 휘말리면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39살에 완전히 그 관직에서 쫓겨나게 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되고 실업자가 됐는데 평생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농사가 잘 되는지, 어디가 장사가 잘 되는지, 어디가 사람들이 인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아니면 어디가 뭐 볼거리가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적어서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택리지고요. 일종의 부동산 가이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당시에 조선시대에 베스트셀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택리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이중환이 지었어. 살기 좋은 곳에 곳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은 어떤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떤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굉장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택리지를 쓴 이중환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보면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었고요. 구성을 보면 크게 4부분으로 되어 있어. 총론, 3인 총론, 8도 총론, 복거 총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뭐냐면 복거 총론이야. 그래서 우리는 복거 총론의 내용을 다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 택리지의 가장 큰 그 전기에 있었던 세종실록 지리지나 뭐 동국여지 승람이나 이런 고문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서술 방식인데, 조선 전기의 서술 방식이 아까 백과사전식 서술이라고 했잖아. 항목을 주고 인구는 몇 명,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 위치는 어디, 이렇게 해서 항목에 대해서 서술을 했다면 이 택리지는 그냥 주절 그냥 쓴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철원부는 비록 강원도에 속하지만 들판에 이루어진 고을로서 어쩌고 저쩌고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잖아. 이거 우리가 종합적이고 설명식으로 서술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가장 핵심이 되는 복거총론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복거총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거지의 조건을 적고 있어. 가거지라고 하는 거는 가는 가능하다, 거는 거주하다. 다시 얘기하면 거주할 만한 곳이 어디니? 라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거지의 조건을 크게 4개로 얘기하고 있어. 시험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생리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생리라고 하는 거는 사는데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니까 어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풍경이 좋은 데도 좋고 사람 인심이 좋은 데도 좋고 풍수지리상의 명당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먹고 사는 거잖아. 경제적인 문제잖아.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게 바로 생리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가거지의 조건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리는 풍수지리상의 명당을 이야기하는 거야. 배산, 임수 기억하시죠? 두 번째 생리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땅이 비옥해, 농사 짓는 시대니까. 그 다음에 물건이 많이 이렇게 드나들면 좋겠어. 물자 교류가 편리한 곳, 이런 곳이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인심은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인심이 너무 각박하거나 이러지 않고 좀 온순하고 사람들이 좀 후하고 막 이런 곳이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4번째 산수는 지리랑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풍수지리상의 명당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산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는 곳 말고 내가 사는 곳 주변에 내가 힘들어, 마음이 지쳤어, 이럴 때 좀 이렇게 주변에 나가서 뭐 볼 수 있는 좀 경치 좋고 아름답고 이런 곳 있지. 이런 곳을 우리가 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리는 이제 내가 사는 곳, 산수는 내가 사는 곳 주변의 어떤 경치와 관련된 곳, 인심은 나와 같이 사는 이웃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생리는 내가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것. 그래서 지금 보면 생리는 경제적으로 기반이 유리한 곳,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이 기름진 곳이 제일이고,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곳이 뭐 중요하고, 다 이런 게 뭐야? 경제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생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나머지는 뭐 지리라든가 인심이라든가 산수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4가지에서 생리를 구분해내는 게 중요한 거야. 택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의 고문원에 나타나는 서술 방식을 비교해 보면, 얘는 조선 전기지, 대표적인 거 뭐야?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람, 신증 동국여지 승람. 신증이라는 말은 새롭게 펴낸 뭐 이런 뜻이야.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에 이중환이 쓴 택리지, 2개의 서술 방식을 보면 얘는 건치 연역, 풍속, 항목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항목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백과사전식 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같은 진주인데, 진주는 지리산 동쪽에 있는 마을로서 높은 문무관이 많이 나왔다. 토지가 비옥할 뿐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어떤 항목 없이 주절주절 나열하고 있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합적 설명식 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의 전통적 국토관, 풍수지리 사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산경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조선 전기의 고지도나 고문원, 그다음에 조선 후기의 고지도나 고문원의 특징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수능 특강을 정리하고 문제를 좀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